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북한이 그제밤 기습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과 관련해 정확히 궤도에 진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괌 미군 기지 사진을 보는 모습도 공개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정찰 임무에 착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기로 의결하고 곧바로 군사분계선 근처 군 정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에 유사한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리시 수넥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는 내용의 다운인가 합의를 채택했습니다. 군사안보와 산업, 과학기술과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마약 우범 국가에서 들어오는 여행자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약 전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의 동의 없이도 전신 스캔이 가능한 검색기를 내년 모든 공항에 도입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오늘부터 나흘간 일시 휴전에 들어갑니다. 양측은 인질 50명과 수감자 150명을 맞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눈과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권의 추위가 다시 찾아옵니다. 첫 소식입니다. 기습적으로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 북한이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군사정찰 위성 1호기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추가 발사에 나설 거라고 예고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 현장에 참관하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이 화염을 일으키며 날아오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미사일 발사 현장에 자주 동행해온 딸 주애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달 19일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접견 이후 한 달여 만에 김 위원장이 공개 행보에 나선 겁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비 결정을 가장 정확하고 훌륭히 관찰한 전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 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 주셨습니다. 북한은 천리마 1형이 정상 비행해 약 12분 만에 정찰 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자위권 강화에 관한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보 환경에 맞춰 전쟁 준비 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추가 발사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정찰 위성 여러 개를 추가로 쏘겠다는 겁니다. 정찰 위성을 확보를 해야만 제대로 봐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이나 타격 수단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찰 위성이 정말로 절실한 게 북한이죠.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 속에 끝내 3차 정찰 위성 발사까지 강행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은 군사정찰 위성 1호기 만리경 1호가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해 궤도에 진입한 만리경 1호의 작동 상태 등을 파악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어제 오전 9시 21분 수신된 태평양 지역 괌 상공에서 미군의 주요 군사기지 구역을 촬영한 항공 우주 사진들을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맞서 9.19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의결하면서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우리 군은 효력 정지 직후 감시정찰 자산을 군사분계선 인근에 투입해서 정찰 비행에 돌입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은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비행을 금지해왔습니다. 전투기 등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 지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40km, 서부 지역은 20km 이내의 비행을 금지했고 헬기 등 회전익 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에서 비행할 수 없었습니다. 무인기도 동부 지역은 15km, 서부 지역은 10km 이내에서 띄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해당 지역에서의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입니다. 군은 이 효력이 정지된 오후 3시 이후 분단급 무인기 송골매와 금강, 백두 정찰기 등 감시 정찰 자산을 군사분계선 인근에 투입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정찰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공중 도발에 비행금지 효력 정지로 대응하면서 앞으로 유사한 조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북한이 합의를 어기고 해상에서 포사격을 하거나 GP 사격 등과 같은 지상 도발에 나설 경우 군사분계선에서 5km 이내의 포사격과 연대급 야외 기동 훈련을 금지한 1조 이항의 효력도 정지시키는 방안 등입니다. 일단 무인 정찰기가 근접 정찰 비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적대행위 금지구역 또는 전방 포사격 훈련 조치로 남북 군사합의는 파기 수준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가 남북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생길 경우 합의 전부나 일부 효력 정지를 할 수 있다는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최소의 방어적 조치로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이 지금까지 맺은 군사 합의는 모두 250여 건인데 그동안 북한의 위반으로 대부분 사문화됐지만 우리가 먼저 효력 정지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우리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젯밤 11시 5분쯤 순안 일대에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방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합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궤도에 안착한 걸로 알려진 북한 정찰위성의 기술 수준과 우리 군의 대비책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현안 질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도 오늘 예산안 상정을 위해 전체 회의를 여는데 여기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김규현 국정원장을 상대로 북한 정찰위성 관련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도중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영회담에서도 군사안보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수교 140주년을 맞은 양국은 다우닝 가비를 채택하며 전략적 동반자로 거듭났습니다. 런던에서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국빈 방문 사흘째 윤석열 대통령이 다우닝가 10번지 순핵 총리 관저로 찾아갑니다. 수교 140주년을 맞은 양국은 군사안보와 산업, 과학기술과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 협력을 약속하면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양국이 그야말로 혈맹의 동지이기 때문에 경제 협력이라든지 또는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 Your state visit underlies the deep partnership and friend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the signing of the Downing Street Accords today strengthens that friendship. 이틀 연속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두 정상이 서명한 다우닝가 합의에는 그래서 북한 핵미사일을 규탄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반대한다는 양국 입장이 또렷하게 담겼습니다. 두 나라는 국방안보협력을 위해 외교 국방장관급 2+2 회의를 신설하고 군대 합동훈련과 해양 공동순찰,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등 8개 과제를 명시했습니다. 파이브아이즈 국가와 채널이 탄탄해진 겁니다. 또 노벨상 수상자만 138명 배출한 과학기술 강국 영국과 인공지능, 양자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군사전략적 함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탄두의 추진과 분리 과정에 오작동을 유발하거나 미사일의 궤적에 영향을 미쳐 계획된 목표 지점의 타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경제인 200여 명과 만나 한영 FTA 개선을 통한 투자 환경 개선과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 등을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LG 구광모 회장에 런던 금융특구 시장과 롤스로이스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십 건의 협력 MOU가 체결됐습니다.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분야의 새로운 규범도 정립하여 양국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함께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영국 국빈 방문 기간 안보와 경제를 두 축으로 촘촘한 일정을 소화한 윤 대통령은 오늘 밤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최종 투표를 앞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마지막 힘을 보탭니다. 런던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이른바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최근 잇따른 각종 설화에 이재명 대표가 칼을 빼들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여당은 당사자를 향해 정치를 그만두라면서 공세 고삐를 더 조였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민주당 민영배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최강욱 전 의원의 이른바 암컷 발언.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습니다.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여성 비하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며 총선 전 민심 위반 우려까지 제기되자 당 지도부가 비상징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지도부 결단으로 최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린 겁니다. 발언 사흘만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진 지 불과 하루 만에 단행된 조치입니다. 당이 경계심이 없어지고 느슨해졌다는 반증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당직자와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전환의 계기를 삼아야 된다. 최근 민주당 내에선 당 일각의 대통령 탄핵, 국민은 선거제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 등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줄 거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속전속결식 최 의원 징계를 본보기로 이 대표가 앞으로 또 걸리면 공천도 못 받게 할 거란 예령을 내린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언사와 당내의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소속 의원들께서도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 따르는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여당은 민주당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심각한 망발이 쏟아지며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정치권 전체에 대한 어떤 국민적 비난을 초래하는 이런 막말을 하는 분들은 스스로 정치를 그만두시는 게 맞지 않나. 다만 내부적으로는 총선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막말 논란을 일으켜선 안 된다는 입단속 기류도 일킵니다. 앞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5.18 폄하 논란과 태영호 의원의 제주 4.3 사건 왜곡 논란 등으로 큰 홍역을 치른 터라 설화에 더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 당은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국민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설화의 진원지는 대부분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발언들인 만큼 여야 지도부는 극단의 정치엔 거리를 두며 내부 단속에 더 신경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막말 엄단 의지와는 별개로 여야가 소속 의원들의 언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그만큼 총선 표심에 사활을 걸었다는 방증으로도 분석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재발의 등을 놓고 대치하다가 오늘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는 걸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합의한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 전까지 정치 현안과 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약 전수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 여러 병원을 돌면서 의료용 마약류를 타내는 이른바 뺑뺑이 마약 쇼핑의 경우 잘못 처방한 의사 자격을 정지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유명 연예인부터 일반인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꺼냈습니다. 각종 마약 사건들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 청정구 복귀를 목표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최우선 목표는 국내 마약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밀반입의 차단으로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마약류 전수검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마약 우번 국가로 분류되는 일부 동남아시아와 유럽 국가 여행자가 대상으로 검사 시점도 입국 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 해외 우번국에서 들어오는 특송 화물이나 국제 우편에 대해서는 검사 건수를 50%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최근 새롭게 마약 유통 경로로 떠오른 의료용 마약류 처방 체계도 대폭 손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마취제나 수면제 등을 처방받는 이른바 뺑뺑이 마약 쇼핑을 막기 위해서인데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에는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고 고의로 잘못 처방한 의사에게는 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릴 방침입니다. 재범률이 높은 마약 사건 특성을 고려해 의료와 재활 인프라도 확대합니다. 마약 치료와 재활 기간을 대폭 늘리고 중독 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마약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2.5배 늘어난 602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해 하루빨리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정부는 몸이나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단속을 위해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까지 전국 공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 사람에겐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약류 밀수 매매 등 공급책에 대해선 초반부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영리적 목적으로 마약을 판 경우 최대 사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또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1년 내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슬쩍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에 대해 정부가 실태조사와 함께 신고센터, 가격조사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매장에 표시를 하는 건 일단 기업들과 자율협약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소비자 단체들은 법으로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물가 속에 제품의 양이 줄었다는 걸 모르고 산 소비자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모르고 샀는데 딱 보면 알거든요. 집에 와서 보면 그럼 딱 속는 기분이 들죠. 영양이 적어졌다는 걸 알게 해주고 그렇게 정부는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소비자원은 73개 품목, 209개 가공식품을 조사해 다음 달 초 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공표합니다. 가격과 용량 조사만으로는 품질 저하 문제, 이른바 스킨플레이션 행위를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상시적 대응을 위해 가격조사 전담팀도 신설합니다. 자체적으로 슈링크플레이션 공지를 시행한 프랑스 까르푸 매장입니다. 인터넷 사이트보다는 물건 바로 옆에 이렇게 표시가 돼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식품 유통업체와 자율협약으로 표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자 간 자율협약 체계를 추진해서 업계가 숨은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단위 가격 및 용량 변경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 단체는 일부 국가처럼 용량이 바뀌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정확하게 알려주고 표시하고 고지한 후에 그렇게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게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태조사와 자율협약만으로 꼼수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주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의 성인 방송을 다룬 YTN 단독 보도 이후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부처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던 중에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정직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여성. 사실은 몰래 인터넷 방송을 켠 겁니다.
업무를 이어가나 싶더니 갑자기 신체를 노출하기 시작합니다. 이 20대 여성은 다름 아닌 중앙부처 7급 주무관. 근무 시간 노출 방송은 여러 차례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방송 도중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도 작성하고 공무원증을 목에 거는 모습도 그대로 보입니다. 책상 옆에 부처 조직도가 방송에 고스란히 노출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노출 방송은 업무 시간 화장실로 옮겨가며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럽고요. 이러한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같아서. 이 공무원은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한 번 방송에 적게는 100명, 많게는 300명 가까운 시청자가 공무원의 은밀한 행각을 지켜봤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몸담은 부처는 국가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곳으로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결국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업무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런 성인 방송 같은 걸 찍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단순한 기강 회의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공직사회의 평판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정부 부처는 이 공무원이 수익을 창출한 점은 확인하지 못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만 처벌했고 징계 수위는 규정에 맞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의 공무원은 얼마 전 징계 기간이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7급 공무원이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데 이어 근무 도중 부적절한 방송 사례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공무원의 기강회의 논란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퇴근길 지하철 승객들을 상대로 소매치기를 일삼은 러시아인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보름 동안 소매치기를 목적으로 입국해 대담하게 범행을 했다가 경찰에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며 혼잡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 3가역입니다. 외국인 남녀가 다른 여성 승객 1명을 사이에 두고 지하철에서 내립니다. 외국인 여성이 앞에서 옷을 여미는 척 시간을 끄는 찰나 뒤따르던 외국인 남성이 가방에 손을 쑥 집어넣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까지 건너온 원정 소매치기 일당입니다. 이들은 주로 지하철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 가방이 열려있는 승객을 대상으로 범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3명으로 구성된 소매치기단은 피해자가 바로 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바람잡이, 주변 사람들 시선을 돌리는 안테나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소매치기를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보름 동안 집중적으로 돈을 훔친 뒤 러시아로 돌아갈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9일 동안 무려 45시간 넘게 지하철을 타며 범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찰의 수사망을 끝까지 피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3명이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훔치는 장면을 확보 후 이들에 대한 범행 전후 CCTV 분석 및 잠복 수사로 지하철로 이동 중인 피의자들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한 것입니다. 경찰은 3인조 소매치기단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검거 당시 소지품에서 나온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700만여 원을 압수했습니다. 또 함께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해 또 다른 범행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황 씨의 형수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과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황 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러 여성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수인 A 씨는 황 씨와 동행하며 매니저 역할을 해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황 씨는 A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4일간의 일시휴전을 하루 앞두고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 민간인 거주 지역을 맹폭하면서 사상자가 잇따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에서는 테러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인질 석방 대가로 팔레스타인 포로 석방을 중지해달라는 청원을 대법원에 내기도 했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옵니다. 시신을 담요로 감싸고 다친 아이를 안고 앰뷸런스로 달려갑니다. 현지 시간 22일 가자지구 남부 민간인 거주 지역인 칸 유니스입니다. 이스라엘이 23일 오전 10시 발효되는 4일간의 휴전 하루 전날에도 무차별 공습을 퍼부은 겁니다. للقتل فقط ما اكثر ولا اقل حوالي 4 صواريخ ضربوا علينا مجمع كامل في حوالي 100 شهيد مش قلال في اصابات كبيره كل اسعاف هذه بتنقل وانت شايف الناس كلها هيتها و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فيكم. 같은 날 가자지구 라파에서도 공습으로 여러 명이 숨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이스라엘이 라파 동부에 오웨이다 가족의 건물을 겨냥했다고 전했습니다. اي هدنه يا راجل قاعد بيعمل مجازر يا راجل اسمه هدنه يا راجل مجازر بتصير يا راجل قبل هدنه مو بيعمل هدنه قبل هدنه بيعمل مجازر يا راجل هذول ناس زباله العالم منور يا راجل حسبي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في العرب قبل اليهود حسبي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땅굴 폭파 작전도 계속됐습니다. 입구에 폭탄을 터뜨려 통째로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군은 지금까지 이렇게 땅굴 400여 개를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적어도 4일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의약품과 연료 등의 반입을 허용하고 하마스가 인질 50명을 풀어주면 이스라엘은 적어도 15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하는 내용입니다. 하마스가 추가로 인질 10명을 석방할 때마다 휴전 기간은 하루씩 연장됩니다. 240명가량의 인질 모두가 풀려날 때까지 휴전을 이어갈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테러 희생자 유가족 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석방을 막아달라며 대법원에 청원을 냈습니다. מה שעולה בעסקה היום המסתמנת, מדובר על כסדר גודל של 200 מחבלים שהתוכנית היא לשחרר אותם חזרה לירושלים. וירושלים המשמעות היא שהם מסתובבו ברחובות.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서방 기자들에게 하마스의 지하 터널을 공개했습니다. 길이가 500km에 이르는 지하 터널은 가자지구 전역에 깔려 있지만 하마스는 병원 같은 민간인 시설에는 땅굴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이 됐습니다. 사도 광산 등을 등재하려는 일본을 견제하고 우리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서범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유산이 신규 회원국에 뽑혔습니다. 아시아즈 그룹 내 공석 중 한 자리를 채우며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8개 나라와 함께 진입했습니다. 통산 4번째 세계유산이 선출인데 올해부터 2027년까지 위원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외교부는 이번 당선이 세계유산 제도에 대한 기여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외교 교섭의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유산위는 각국이 제출한 세계유산 목록을 심사해 이 가운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선정합니다.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중요성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합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 등재가 내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심사 중인 상황에서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일본은 2년 전 선출돼 2025년까지 활동하는 상황. 심사 과정에서 일본을 견제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 피력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역시 논란의 대상인 군함도, 즉 하시마 탄광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에 대한 관리 현황도 심사 대상인 만큼 우리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며 적들의 군사적 준동으로 조성된 안보 환경에 맞춰 전쟁 준비 태세를 확고히 제거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북한의 합법적 권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정찰위성 여러 개를 추가 발사할 계획을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늦은 밤 정찰위성을 발사한 직후 일본은 전국에 경보를 발령하고 심야에 NSC를 개최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본은 자국민의 안전이 걸린 중대 사태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위성의 궤도 진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늦은 밤 오키나와 곳곳에서 경보음이 울립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직후 일본 정부가 전국 순회 경보 시스템을 발령한 겁니다.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경보에 일본 시민들은 당혹감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一瞬やっぱ静まり返っちゃって怖かったです。 일본 정부는 심야에 관계 강요들을 긴급 소집해 NSC를 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를 강행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국민의 안전이 걸렸다며 북한의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北朝鮮に対してはすでに厳重に抗議をし、最も強いこの口調で非難をいたしました。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일본 정부는 위성의 궤도 진입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今般の発射に関する詳細な分析については、所要の情報をもとに総合的専門的に分析を行う必要があり、相応の時間を要することになります。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쏜 위성이 궤도 진입에 필요한 속도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또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지난 5월 발령한 파괴 조치 명령의 지속 여부는 각종 정보를 평가한 뒤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미국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자국의 반경 능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발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배포한 공동 성명에 따르면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가장 강력한 말로 비난한다며 지역 안팎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군사정찰 위성이라고 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위성 발사에 따른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9.19 효력 정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YTN 서면 질의에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효력 정지에 따라 군사분계선 인근 공중감시와 정찰 활동을 재개해 북한의 위협을 감시하는 한국의 능력이 향상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튿날 중국은 당사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계 병진과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서 각자의 합리적인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리시 수넥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했습니다. 수교 140주년을 맞은 양국은 군사 안보와 산업, 또 과학기술과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한영 정상회담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과 영국이 다우닝 스트리트 어코드를 우리가 이제 서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양국이 그야말로 혈맹의 동지이기 때문에 경제 협력이라든지 또는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보편적 규범으로 잘 정립을 해서
한국과 영국 양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함께 리드해 나가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Your state visit underlies the deep partnership and friend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the signing of the Downing Street Accords today strengthens that friendship.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의 자유무역협정 FTA 개선 협상에 기업인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디지털과 공급망, 에너지 등 분야의 새로운 규범도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런던에서 열린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함께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장관급 공급망 대화와 반도체 협력 MOU로 공급망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위기 때 공동 대응 체계도 마련해 기업이 경제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내부에서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공천 심사에 영향을 줄 현역 의원 평가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결과에 따라 이른바 물갈이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정치권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역 조직의 책임자인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당무 감사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결과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당원 관리와 조직 운영을 누가 얼마나 잘하고 또 못했는지 드러나는 겁니다. 대부분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만큼 총선 공천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자는 혁신위 제안보다 더 엄격한 컷오프 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당 지도부가 공언한 터라 내부에선 술렁이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대폭적인 혁신 공천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을 했고 그 현역 의원들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여당 핵심과 영남권 중진 등에 대한 혁신이발 용태론과 맞물려 인적 쇄신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공천 불이익이 예상되는 하위 평가자에 중진 의원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공천 심사와 연결된 당내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내 종료를 목표로 현역 의원 평가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 경선 과정에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10%의 점수를 20% 깎았던 걸 더 강화해 30%를 감산하겠다고 당 총선 기획단이 방침을 세운 만큼 민감하게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따른 경선 감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방안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물론 지도부의 결단과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지만 비명계에선 찍어내기를 위한 포석을 두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부인에도 이른바 비명계 공천 학살이 현실화할 경우 계파 갈등의 골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통적 강세 지역을 중심으론 본선보다 예선, 즉 공천받기가 더 어렵다는 분석이 많은 만큼 여야 모두 내용의 불씨가 쉽게 꺼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1월 23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오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9번째 회의를 열고 5번째 혁신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한국의 희망을 창당한 양향자 대표가 초청돼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정치를 주제로 강연도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그리고 선거제 개편 등 현안을 두루 논의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들 쟁점 사안에 대한 여당과의 협상 현황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전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경기 수원과 화성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170여 대를 운영하는 경진여객 노조가 어제 하루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했는데요. 오늘은 추가 파업 여부를 오전 중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오전 운행은 일단 재개를 하고 10시쯤에 다시 쟁의 대책회의를 열어서 오후 파업 여부를 논의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제기했던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늘 진행됩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위안부 피해자 등 10여 명이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올해 건설 자재와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공사 현장 곳곳에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들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물가가 올라도 계약금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8월 시공사 측은 문화재 발굴로 공사가 늦어지는 동안 오른 원자재 값과 인건비를 포함해 공사비를 2천억 원가량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합원 한 명당 1억 4천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준인데 협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한 부동산의 검증을 받아야 돼요, 저희가. 그게 나와야 저희도 이제 금액을 이제 협의가 가능해서 일단 나와야 돼요. KT 판교 신사옥 시공자인 쌍용건설도 KT를 상대로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171억 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KT는 물가가 변동되더라도 계약을 유지한다는 특약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 등 대내외 악재로 폭등한 원자재 값과 인건비로 공사 현장 곳곳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따져봤습니다. 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건설 공사비 지수는 지난 9월 153.67로 지난해보다 3.5% 늘었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28%나 급등했습니다. 2020년 1톤당 60만 원 선에서 거래되던 철근 가격은 작년 100만 원 선까지 폭등했다가 현재 90만 원대이고요. 그리고 레미콘과 시멘트 가격도 21년 대비 각각 31%, 42% 인상됐습니다. 공사비 증액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지난 2019년 2건에 불과했던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조정 건수는 매년 늘어 올해 벌써 2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부터 추후에 공사비 증액 요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증액을 하는 건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공사 현장에서 분쟁이 속출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소비자 물가지수나 건설 공사비 지수 등 공사비 증액 기준을 계약서상에 명시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어제 오후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작업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또 부산에선 전기차 택시가 상가 건물로 돌진해 큰 불이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나혜인 기자입니다. 텅 빈 아파트 공사 현장의 맨 위층만 불이 켜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이곳에서 50대 남성 작업자가 건물 밖으로 추락했습니다. 119 수소차 왔다 싣고 갔어요. 좌우에서 떨어졌어요. 나간이 없었지 하나가. 지상 11층 높이에서 떨어진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동료 작업자들을 상대로 안전모 착용 같은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완공을 앞둔 이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했고 공사비가 50억 원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자동차를 집어삼킨 시뻘건 화염이 건물까지 번졌습니다. 주택가를 지나던 전기차 택시가 근처 상가를 들이받으면서 불이 난 겁니다. 엄청 심해요. 빨리 와주세요. 건물도 타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가까스로 화마를 피해 탈출한 70대 택시기사는 얼굴과 팔다리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 조사에선 사고 당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택시와 건물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어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제주에선 깊이 1m 남짓 땅 꺼짐 현상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제주시는 일단 현장 통행을 제한하고 복구 작업과 함께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9입니다.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몰래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도용 방지를 위해 가려놓은 바코드를 보관하는 수법으로 교환한 실물 상품권이 무려 수천만 원어치에 이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형마트. 검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상품권 무인교환기 앞으로 다가옵니다.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바코드를 찍자 교환기에서 실물 상품권이 착착 나옵니다. 30대 남성 A씨가 교환한 건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 돈을 주고 거래한 적도 없지만 A씨에겐 자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단 도용을 막기 위해 판매자가 색을 칠해 가려놓은 바코드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몰래 복원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1년 6개월 동안 서울과 경기 일대 백화점 등을 돌며 A씨가 실물 상품권으로 교환한 상품권은 무려 3천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중고거래 앱 판매자나 구매자는 상품권을 써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당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그 바코드도 제가 반을 잘랐었어요. 그 다 지운 것도 아니고 반을 자르고 위에 거를 지운 거였는데 이 사람이 다 살린 거죠. A씨는 상품권을 교환할 때 걸어서 이동하거나 마스크와 안경을 바꿔 쓰는 식으로 추적을 피해오다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수집벽이 있어 상품권을 모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00만 원어치는 실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복원해서 범행에 이용할 수 있으니 중고거래를 할 때 바코드를 아예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압수한 실물 상품권 1년 번호를 역추적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130명에게 상품권 1,300만 원가량을 돌려줬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YTN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을 심사하고 있는 방통위 부위원장이 과거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드러나 언론 노조가 기피 신청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는 어제 이상인 부위원장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배임 증제 사건 변호를 맡았고 유 회장의 동생인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의 고등학교 선배로 평소 호영호재하는 사이로 알려져 사주 일가와 긴밀한 사적 관계로 얽혀있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노조는 오늘 오전 경기도 과천 방통위 앞에서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기피 신청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가 을지재단 산하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의 경영권 획득을 위해서 최대 주주 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배임을 저질렀다며 이사장 부부를 고발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지난 8월 박 회장 부부가 의료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을지병원이 가지고 있던 30억 원 상당의 연합뉴스TV 주식을 을지학원에 무상으로 증여하게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병원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이나 재난이 발생하면 비상 상황을 통제하는 장소, 이른바 충무시설로 활용해왔던 청주의 한 터널이 50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수백 미터 길이의 터널 안에 거대한 공간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충청북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우 기자가 현장에 다녔습니다. 도심 야산 밑으로 터널이 뚫려 있습니다. 입구에는 두꺼운 철문이 설치돼 있고 터널 안쪽으로 거대한 공간이 보입니다. 이 터널은 당산 터널로 1973년 충북도청 인근에 건립된 충무시설입니다. 전쟁이나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과 군, 경찰 등이 모여 비상 상황을 통제하는 시설로 터널 길이만 200m에 달하고 그 안에 14개의 공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50년 전 대피시설과 충무시설로 사용하기에 만들어진 터널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 결로가 심해지고 안전등급에서도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터널을 을지 연습기간의 훈련 공간으로 사용해 왔지만 시설이 너무 낡고 첨단 장비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줄곧 제기된 상황. 기압이 들어오면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 계속 만나다 보니까
여기에 저녁 아침 되면 한 40m 정도 안개가 낄 정도로 심각한 정도였습니다. 결국 충청북도는 충무시설을 도청 산하기관 지하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능이 이전된 터널은 보안구역을 해제하고 일부 보강 공사를 거친 뒤 주민에게 개방했습니다. 당산 생각의 벙커라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현재는 빈 터널을 그대로 공개하지만 주민의 제안을 받아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민들의 생각을 듣는, 또 도민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공간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청북도는 또 도청과 주변 원도심을 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충북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과 연계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9도로 예년 기온을 10도 이상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비교적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겠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토요일인 모레는 영하 6도 선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에는 현재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는 곳곳으로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방에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에서 5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초미세먼지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남은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대기질이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그 밖의 지역으로도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2.9도, 창원은 12.4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4도, 광주와 대구는 1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영하권 추위 속에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